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촌 평화의 윤리, 지구촌 평화의 윤리에 대해서 같이 이제 배워보겠습니다. 어, 이 단원이, 이 단원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갈등입니다. 칙, 갈자와 등나무 등자가 한자 어원이었는데요. 어, 인간의 삶에서 이제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걸 이제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 한 개인은 주변 사람들과 또는 뭐 지역과 이념, 세대 이런 갈등이 대표적인 갈등이라고 하면 이제 이걸 국가 안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이제 남한, 북한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도 개인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 해결하는 것이 이제 민족 통합, 통일이고 그 통일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걸 이제 한 국가를 넘어서 지구촌이라고 하는 지구 전체의 어떤 평화에 대해서를 주제로 지구촌 전체의 평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지구에서도 끊임없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 단원에서 배웠던 뭐 종교 갈등, 이념 갈등, 마찬가지로 나라와 나라 사이 이념 갈등, 어, 어떤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벌이는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와 국가 간에는 테러, 전쟁, 이런 굉장히 큰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통틀어서 이제 국제 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는 평화를 만들 것인가가 이번 단원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어떤 이해관계, 이 국제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 하나는, 그 하나는 이제 현실주의적 관점, 다른 하나는 이상주의적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 현실주의와 이 이상주의의 관점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이제 잘 비교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현실주의. 국제관계, 나라와 나라 사이를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그렇게 국가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계도 자국, 즉 자기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모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관계는 국가를 통제할 세계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이다. 이 말이 중요한데, 국가를 통제할 세계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이다. 즉, 국가와 국가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게 테러든 전쟁이든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줄 중재자 역할을 하는 어떤 큰 기구가 없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무정부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현실이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현실주의 입장에서 각각의 국가의 목표는 국익, 즉 그 나라의 이익과 어떻게든 살아남는 거, 즉 다른 국가는 어, 자기네 나라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떤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결국 평화를 이루는 것은 힘의 균형, 즉 나라와 나라 사이 힘의 균형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을 예방 또는 억지 누르고 있는 거죠. 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현실주의 관점입니다. 반면에 이상주의는 뭔가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거겠죠. 첫 번째, 이상주의는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다. 이성, 합리적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체인 국가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 즉 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야. 왜? 인간 합리적 존재고 이성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해. 무지, 오해하고 있어. 그리고 잘못 만들어진 어떤 제도 때문에 생긴 거지, 인간이 이성과 합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즉,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 평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상주의 입장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 개인,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평화는 국가 간의 이성적 대화와 국가 간의 이성적인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도덕, 뭐 여론, 법률,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 갈 수 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이상주의적 관점이야. 현실주의적 관점과 이상주의적 관점 약간의 차이가 있죠. 자, 이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하는데, 예, 어떻게 바라보든 둘 다 맞는 말도 있어요. 바라보는 관점이 옳은 것도 있지만 한계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계점. 한계점. 그래서 현실주의도 한계점이 있고 이상주의도 한계점이 있다. 먼저 현실주의 한계점은 아까 현실주의는 뭐라고 했어요? 자국의 이익만, 그래서 결국 힘의 균형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한다라고 했는데 세력 균형의 평화 상태를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자국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군비 경쟁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의 이웃나라와 형평성 있게 비교적 비슷하다라고 여기면 서로 안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 이 군비 경쟁을 끊임없이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군비 경쟁을 통해서 전쟁과 무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국의 이익이 먼저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제기구와 비정부 기구 등, 뭐, 유엔이나 WTO 같은 게 이제 국제기구겠죠. 다양한 행위의 주체와 이들이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국제관계 협력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근데 실제, 뭐, 이런 유엔이나 WTO나 뭐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런 각각의 동맹 협력을 맺은 이 많은 나라들이 활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또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주의에서는 그럼 이런 게 이제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국가를 통제할 세계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라고 했는데 실제 국제 기구들이 굉장히 큰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또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자 이상주의의 한계점은요. 현실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경쟁이나 갈등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현실주의에는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관계를 통제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다라고 바라보는 게 현실주의, 이상주의.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각각의 어떤 관점이 한계점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이 현실주의, 이상주의에 대해서 참고문헌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현실주의는 홉스가 많이는 많이는 투쟁이라고 얘기했던 고전의 사상가죠. 홉스의 전통에서 보듯이 인간의 본능은 힘과 권력을 원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욕망을 제어할 국제적 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적 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대외 정책에 대해 도덕적으로 좋은 정책, 나쁜 정책이라는 구분은 의미가 없고 오직 핵심은 그 나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본다. 근데 실제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아까도 내겠던 현실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국제 평화와 생존을 보장할 할 그런 것들은 과연 그러면 무엇인가? 그들은 국가 간의 세력 균형을 내세운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한 나라 다른 나라 인접 국가들의 어떤 힘의 균형, 세력 균형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세력 균형 이론을 강조하죠. 세력 균형 이론은 서로의 힘이 균등할 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수 없고, 다시 말해 세력 균형이 무너지면 한쪽의 힘이 무너졌을 때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결국 국제 평화가 깨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 세력 균형은 자국의 힘을 키움으로써 이룰 수 있으며, 다른 국가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다른 세력과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세력 균형이란 말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자, 반면에 이상주의에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협력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간의 나쁜 행동은 인간이 주어진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국제 정치상의 구조와 제도 문제다. 그러니까 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심은 이런 잘못된 제도나 어떤 세계 질서의 국제사회의 구조, 이런 것들을 국제기구를 통해서 바로잡으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법이나 국제규범 등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이. 근데 여전히 이러한 이상주의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관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왜냐하면 어, 말 그대로 좀 힘이 약한 나라들은 뭐 이런 국제적인 제재에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지만, 여전히 그런 걸 무시하는 강대국들이 있죠. 그 강대국들은 그런 거 무시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현실주의나 이상주의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어떤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해서 이 현실주의 이상주의를 잘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표로 정리할게요. 자, 현실주의, 이상주의적 간 비교. 자, 인간을 현실주의에서는 이기적인 존재로 보는 반면에 이상주의에서는 선한 존재, 성선설 또는 이성적인 가진 합리적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관이 이렇게 이제 달리 출발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분쟁의 그 원인은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에 이상주의는 오해야, 오해. 이성적인 인간이 그럴 리가 없어. 그 다음에 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러면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세력 균형, 힘의 균형, 그리고 동맹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현실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반면에 이상주의자들은 아니다. 국제기구, 국제법 이런 걸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역시 한계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주의 한계점은 국제관계 협력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자국의 이익만 추구한다는데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 이걸 잘 설명 못 하고요. 이상주의는 국가 간의 경쟁력이나 갈등을 역시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역시 설명을 못 한다. 자,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적 관점을 통해서 어쨌든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고 있고 한계점도 있지만, 여전히 오늘도 어, 지구 전체로 보면 총성이 일어나고 있고요,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그 국제 분쟁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을 큰 틀에서 얘기하면, 첫 번째 원인은
영토, 영역과 자원, 즉 국가 간 영역과 자원을 선점하기 위해서 분쟁, 과거에 훨씬 더 많이 일어났겠죠. 여전히 일어난다. 두 번째, 예, 종교적,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 특히 이건 중재가 어려워 쉽게 발생한다. 쉽게 발생하고 끝까지 가려는, 그리고 예, 최근에 일어난 그 파리에서의 그 성당 안에서의 잔인한 참수 같은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종교적, 문화적 차이. 또 세 번째, 인종, 민족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그쵸 특정 인종이나 민족이 멸시당하고 심지어 대량 학살을 당했던 근데 여전히 그런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대표적인 국제 분쟁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접근해 보자. 지구촌의 평화와 위협은 결국 군사적 우위를 확보를 위한 핵무기, 생화학 무기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는 게 굉장히 큰 위험이 되고 있다.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이런 국제 분쟁이 훼손하고 있다. 즉 국제 분쟁으로 인간의 존엄성, 정의, 평화, 인권 이런 가치들이 어, 훼손되고 있다. 훼손되고 있다. 인종 청소, 집단 살해, 범죄 같은 게 일어남으로써 정의, 평화, 인권 이런 가치들이 훼손되고 있다.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자, 뭐 우리는 다문화 사회에서도 배웠지만 문명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 동질성, 분명히 인간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약소국을 배려하는 국제적 차원의 제도를 마련하고 국제 원조 기구를 통한 기부 활성화에서 국제적인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오늘날 다양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그럼 이런 국제 분쟁을 해결하고 세계를 평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대표적인 갈퉁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퉁. 갈퉁은 평화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 근데 이 국제적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갈등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소극적인 평화와 적극적인 평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중요한데 소극적인 평화는 말 그대로 범죄나 테러, 전쟁 같은 어떤 직접적인 폭력이나 위험이 사라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 눈에 보이는 확실히 알 수 있는 이런 게 사라진 평화는 소극적 평화라고 얘기해요. 그럼 적극적 평화, 소극적 평화가 아닌 적극적 평화는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하나는 구조적인 폭력, 또 하나는 문화적인 폭력 같은 어떤 간접적인 폭력까지도 사라져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구조적 폭력, 적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에 해당되는 간접적 폭력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건 다 간접적 폭력에 해당되는데 여기 나와 있죠. 자, 구조적 폭력은 부정의한 사회 제도나 구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폭력. 무슨 얘기냐? 우리가 뭐 이상주의나 현실주의 그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어, 뭐 과거로 올라가면 훨씬 더 이제 우리가 이해가 쉬울 텐데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나라에 흑백 갈등이 있었죠. 그건 구조적으로 사회 그 미국이란 국가의 제도가 잘못돼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제도에 의한 폭력, 당연히 이런 게 이제 구조적인 폭력이고요. 문화적인 폭력은 문화 영역이 직접적인 폭력이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런 문화, 뭐 백인 우월주의 같은 그 백인들만이 특수성 있게 누리는 그러한 문화가 그쵸 흑인들을 약탈하고
예, 폭력을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게 하는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그러면서 예, 여전히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이건 여전히 지금 있어요. 특히 뭐 아시아권에 뭐 마찬가지로 그런 인구는 많은데 아직 그 발전이 안 된 인도 같은 나라에서 최근에 나오잖아요. 여전히 어떤 계급적 신분에 따라 가장 하층 인 계급이 그냥 뭐 들에서 일을 하다가 청년들에 의해서 못쓸 짓을 당하고 막 살인을 당하는, 그런데 죄의식을 못 느끼고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폭력으로 연결되면 결국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겠죠. 그래서 갈등은 결국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소극적인 폭력과 소극적인 평화, 적극적인 평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폭력은 언어 폭력, 신체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죠. 어, 이러한 외재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 폭력의 두 가지 주요한 형태는 정치와 경제에서 잘 알려진 억압과 창치이다. 이 두 가지 형태의 폭력은 몸과 마음에 작용하지만 반드시 의도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이면에는 문화적 폭력과도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는 모두 상징적인 것으로 종교, 사상, 언어예술, 과학법, 대중매체, 어떤 교육의 내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문화적 폭력의 기능은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잘못돼 있으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크게 인식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문화를 바꾸는 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생각, 사고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구조적 폭력과 관련된 것은 그 사회의 제도나 법, 질서 이런 걸 바꾸는 게 이제 연관이 돼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둘 다 해결해야 우리의 이제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이건 아무리 약자, 뭐 소수자, 여성, 아동들도 당연히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요 칸트까지만 할 건데요. 칸트는 이러한 국제적인 평화를 위해서 우리 칸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 마지막까지 나오네요. 자, 칸트는 여기서 이제 영구 평화론이라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영구 평화론. 그러니까 지구상에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칸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폭력성과 적대성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칸트가 얘기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국가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연맹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맹을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연맹에 참여한 국가의 국민들은 자유와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고,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의해 국가 지도자가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환대권이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환대권 옆에 나옵니다. 어떤 이방인이 다른 나라의 영토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이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 적대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환대권의 영향으로 우리가 그 다른 나라,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그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난민이라고 부르죠. 난민. 그러한 난민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국민을 해하지 않는 한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칸트가 얘기한 환대권이에요. 즉,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연맹을 맺었기 때문에 서로 돕겠다라고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자유롭게 다른 나라에 가서도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칸트가 얘기하는 환대권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이 그런 조항들, 확정 조항, 예비 조항 이런 것들이 칸트가 얘기한 영구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들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칸트의 영구 평화를 토대로 국제관계는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또 뭐 국경 없는 의사회, 유니세프 같은 게 이제 이러한 칸트의 사상을 펼치기 위한 어떤 국제기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은 억압과 차별, 민족 간 분쟁, 종교 간 갈등과 같은 집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평화유지, 군비 축소, 국제협력 등 활동을 지금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즉 세계화, 글로컬리즘, 그리고 모의고사에도 이제 자주 출제되는 다음 시간에 이제 세계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해외 원조까지 하면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